전 전쟁터에도 갔고 전설 같은 사람들도 만나봤고 수상 경력도 있죠. 하지만 한 찜질방에서 알몸으로 눈물 흘릴 줄은 몰랐어요. 그냥 안마 의자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한 할머니의 손이 살아 있었어요. 놓아주는 시원함.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꿈의 직업을 가졌다고 말해요. 세계를 누비고 진실을 파헤치고 상을 타고 네, 저 다 해봤어요. 난민 캠프 한가운데서 카메라랑 노트 하나 들고 취재도 했고요. 도시 밑에 숨겨진 터널도 걸어봤고 전쟁범한테 눈 마주치고 왜 그랬냐고 묻기도 했죠. 제 이름 칼리스타 마일즈는 레드카펫에도 뉴스 패널에도 반짝이는 시상식 봉투 위에도 올라본 적 있어요. 근데 오늘이요? 주방에 앉아서 반쯤 먹다만 베이글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 감정도 없이요. 불꽃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랑 커피잔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마치 인생이 일시정지된 느낌이랄까요. 이유는 아무도 안 알려주고요. 창밖에 보이는 LA는 여전히 따뜻하고 황금빛이고 어쩐지 가짜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늘 연기하는 도시 하지만 전 이제 그 연극에 지쳐버렸나 봐요. 다음 프로젝트는 마감이 한참 지났고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에이전트도 프로듀서도 심지어 넷플릭스에서만 2번이나 음성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근데요, 예전엔 그렇게도 쫓아다녔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다 시시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반복되고 너무 끝나버린 느낌이었죠. 기후전쟁, 기술 탐욕, 정치 스캔들. 가사만 바뀐 똑같은 노래 같았어요. 뭔가 진짜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거. 근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칼리스타, 내 말 좀 들어봐. 에코파크를 산책하면서 제 가장 친한 친구 레일라가 또 한 번 별난 아이디어를 꺼냈어요. 히말라야 꿀, 아이슬란드 소리 치료 뭐든지 다 해보는 친구예요. 근데 이번엔 휴대폰을 꺼내서 보라색 무언가를 보여주더라고요. 딱 봐도 미래 감자 같은 거였어요. 이게 뭐야? 제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죠. 한국의 척추 마사지기야. 걔는 제가 지은 표정에 웃으면서 말했어요. 장난감처럼 생겼지? 근데 진짜 신기한 물건이야. 한국? 제가 살짝 비꼬듯 되물었어요. 그 말에 레일라의 미소가 살짝 사라졌어요. 그래. 한국. 너 다큐멘터리 한 번도 안 찍은 나라잖아. 전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별로 흥미를 못 느꼈을 뿐이야.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말끔하잖아. 날것의 매력 그런 게 없어서. 레일라는 걸음을 멈추고 절 돌아봤어요. 그게 내 문제일 수도 있어. 반박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꽤 세게 와닿았어요. 말없이 호숫가에서 스쿠터 타고 가는 꼬마를 바라봤죠.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걔가 이어서 말했어요. 거기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조용한 변화랄까. 사람들 스스로 안에서부터 치유되기 시작했어. 보라색 척추 감자 가지고 제가 농담처럼 말했죠. 근데 레일라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직접 느끼기 전엔 절대 몰라. 그건 단순히 시원한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거야. 자유로움?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글을 쓰려고도 아니고 기획서를 짜려고도 아니었어요. 그냥 검색해봤어요. 보라색 한국 척추 마사지기. 순식간에 화면이 쏟아졌어요. 웰니스 블로그뿐 아니라 테크 기업. 임원 할리우드 PD, 제가 아는 유명인들 인터뷰까지 전부 이 기계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자세가 좋아진다, 만성 통증 완화 그런 건 기본이고요. 근데 대부분이 예상 밖의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해방, 놓아줌, 평온함. 전 코웃음을 쳤어요. 마케팅 멘트겠지. 그러면서도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러다 한 CEO의 말에 손이 멈췄어요. 20년 동안 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풀리기 전까지냐. 모르고 있던 긴장감. 익숙한 말 같았어요. 노트북을 덮고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혹시 나도 그랬던 걸까? 상도 기사도 날 대신 치유해주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내가 안고 있었던 건 아닐까? 창밖 도시의 불빛이 마치 제 머릿속 생각처럼 깜빡이고 있었어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정돈된 제 아파트가 갑자기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칼리스타 마일즈. 다큐멘터리 헌터. 진실 탐색자. 카메라 전사. 근데 제 눈은 피곤했어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피로가 담긴 눈이었어요. 제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감정이었죠. 그때 저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어요. 자유로움.
이번엔 그 말이 바보 같지 않았어요. 단서 같았어요. 사실 저 진짜로 서울행 비행기를 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레일라랑 그 이상한 대화를 나눈 지 딱 일주일 뒤였죠.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구름이 빨리 감기 영상처럼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흥분된다거나 설렌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억지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비서한테는 제일 싼 항공권으로 끊어달라고 했고 짐도 가볍게 쌌어요. 카메라 장비 같은 거 하나도 없이요. 그냥 작은 캐리어 하나랑 핸드폰. 이건 진짜 프로젝트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살짝 새는 이야기. 그냥 5분짜리 콘텐츠나 건지면 되는 그런 가벼운 외출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 가서 그 보라색 척추 기계 몇 컷 찍고 악수 몇 번 하고 LA 돌아와서 다음 회의 준비하면 딱이겠다 싶었죠.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참 계획이라는 게 그렇죠. 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승무원의 부드러운 환영 멘트가 흐를 때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안도 아니고 기대도 아니고 그냥 멈춰진 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계획된 적 없는 방으로 발을 들이는 느낌. 공항은 참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해서 공기마저 정리된 것 같았죠. 서울이 현대적인 도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고요한 느낌은 예상 못했어요.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던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칼리스타 마일즈. 꼼짝도 않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평온함으로 조각된 사람 같았어요. 혹시 쿨센스에서 나오신 분인가요? 제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죠. 네. 저는 지윤입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나이는 25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도 세련됐고 피부도 말도 안 되게 좋았고 목소리는 정말 안정감 있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한 것만으로도 마치 소리 지른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는 전기차에 올라탔고 지우는 쓸데없는 얘기 없이 조용히 운전했어요. 그게 저는 좋았어요. 한참 조용히 가던 중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품의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뭐 개발자나 엔지니어도 만나보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어서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게 좋아요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일단 지켜보조에 가까웠달까요. 신뢰가 안 된다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먼저 다른 곳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어디요? 찜질방이요. 찜질방이요? 전통 한국 목욕 문화 공간이에요. 스팀룸, 사우나, 뜨끈한 바닥 사람들이 쉬고 연결되고 놓아주는 곳이죠. 스파 같은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그런 데는 별로. 스파는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사람다워요. 그리고 아마 그곳이야말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일 거예요. 저는 반박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투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시간 뒤 저는 실로암 찜질방 입구에 맨발로 서 있었어요. 너무 큰 주황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작디 작은 수건 한 장이랑 자존심만 꼭 쥔 채로요. 먼저 향이 확 와 닿았어요. 고소하면서도 따뜻하고 어디서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 볶은 보리, 뜨거운 돌, 뭔가 아주 오래된 것의 향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가족들은 뜨끈한 바닥에 앉아서 대화하거나 낮잠 자고 있었고 할머니들은 수건 하나 두른 채 자신감 넘치게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웃고 증기는 구석구석에서 올라오고 낯선 이들이 삶은 달걀과 식혜를 나누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보였어요. 부끄러움도 없고 꾸밈도 없고 거울도 없고 그냥 사람 그 자체였어요. 숨쉬고 땀 흘리고 놓아주는 사람들. 어디를 봐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윤이 삶은 달걀 하나와 시원한 식혜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냥 앉으세요. 보고 느끼세요. 그래서 저 그냥 앉았어요. 처음엔 동상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뭘 느껴도 되는지조차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몸속으로 열기가 스며들더니 어깨가 내려가고 생각이 조용해졌어요. 근처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달걀 하나 더 건네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행동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숯방 소금방.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겸손해지는 공간들을 지나며 결국 저는 돌바닥 위에 누운 채 눈을 반쯤 감고 이상한 전류 같은 따뜻한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는 아직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관찰 중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마음 깊숙한 어딘가에서 작은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큰 장면도 감정 폭발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한 생각 하나였죠. 혹시 나는 진실을 너무 멀리서만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윤이 쿨센스의 창립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요. 솔직히 저는 하얀 실험복 입은 사람들, 유리 테이블 위에 생수병 몇 개 놓인 그런 사무실을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차 타고 1시간쯤 나가니까 도시가 끝나고 초록 언덕이랑 조용한 나무들만 남더라고요. 도로는 자갈길로 바뀌고 핸드폰 신호도 끊기고 들리는 건 바람 소리랑 바퀴 소리뿐이었어요. 여기가 서 박사님 댁이에요. 제가 물었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온함을 좋아하세요. 한옥이 있었어요. 곡선 지붕이 예쁘게 이어진 낮은 목조 건물들. 가운데엔 돌이랑 약초가 심어진 정원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풍경이 은은하게 울리더라고요. 진짜 그림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그 입구에 등을 곧게 편 한 노인이 서 계셨어요. 손은 가지런히 모으고 눈빛은 마치 제 속을 꿰뚫어보는 듯 했어요. 칼리스타 지윤이 말했어요. 이분이 서진우 박사님이세요. 제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분은 웃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고요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 집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TV도 없고 첨단 기계도 없고 그저 물 끓는 소리랑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나무 냄새랑 차 향기 그리고 시간이 담긴 듯한 아주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그때였어요. 다른 방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직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긴장되어 있네요. 고개를 돌리자 작고 날카로운 눈매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머리는 반듯하게 묶여 있었고 자세는 군인처럼 반듯했어요. 여든은 훌쩍 넘어 보이셨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분은 서 박사님의 어머니세요. 지윤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한방의 대가 서은희 여사님입니다. 서 여사님은 마치 이미 제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절 바라보셨어요. 앉으세요. 단호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말투였어요. 저는 바닥에 깔린 낮은 방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러자 그녀는 제 어깨 위에 양손을 얹으셨어요.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여기저기 살짝살짝 눌러보시더니 마치 점자로 몸을 읽듯 제 몸 상태를 알아채셨어요. 가슴에 쌓인 게 너무 많아요. 그녀가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허리는 완전히 잠겼고 이 몸은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제가 눈을 깜빡였어요. 어떻게 손만 대고 그걸 아세요? 그녀는 말랐지만 단단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몸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단다, 아이야. 입만 거짓말하지. 그 말에 말문이 막히려는 찰나 따뜻한 찻잔이 제 손에 쥐어졌어요. 한방차예요. 시작하기 전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처음엔 쌉싸름했고 그 다음엔 살짝 달콤해졌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온기가 마치 안에서 껴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작됐어요. 근데 마사지라는 단어론 설명이 안 돼요. 그건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서 여사님은 저를 따뜻하게 데워진 황토 침대에 엎드리게 하셨어요. 손으로 누르고 펴고 두드리고 숨을 맞추고. 손이 작았지만 힘은 대단했고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처음엔 저도 평소처럼 버텼어요. 조용히 참았고 늘 그랬듯 견뎌야지라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런데요. 등 가운데 갈비뼈 밑 한가운데를 눌렀을 때였어요. 뭔가가 터졌어요. 눈물이 아무 경고도 없이 터져버렸어요. 고통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풀려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시간들,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 모른 척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터져 나왔어요. 작게 흐느낀 게 아니라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음이 쏟아졌어요. 제가 무너졌던 그 순간 서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꾸준히 제 등을 어루만지고 계셨어요. 눈앞의 장면들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새벽 2시에 편집실에 앉아있던 제 모습, 공항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시간들, 누구도 필요 없다고 스스로 속이며 웃었던 순간들. 수많은 압박, 수많은 추적, 그리고 외면했던 제 자신. 그 모든 게 땀처럼, 눈물처럼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녀는 따뜻한 천으로 제 몸을 덮어주셨어요. 이젠 숨 쉬어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단 한마디도. 서 여사님은 제 옆에 앉아 또다시 차를 따라주셨어요.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보듯 그렇게 조용하고 깊은 눈으로 절 보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아직도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야, 진짜 시원함은 기계나 얼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아픔이 빠져나갈 때 흐르는 게 바로 시원함이지. 한국이 너한테 치유를 준 게 아니야. 단지 네가 받을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준 거지. 저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으며 작게 말했어요. 저 아픈 줄도 몰랐어요. 서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몰라도 괜찮아. 몸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일기도 안 썼고 메모도 안 했고 촬영도 안 했어요. 그저 한옥 마루에 앉아 조용히 별을 바라봤어요. 아주 오랜만에요.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약한 게 아니라요. 그냥 인간답게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요, 이제 더 이상 놀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찜질방도 가봤고 서 여사님께 제대로 울어도 봤고 뜨거운 황토 침대 위에서 아이처럼 무너져도 봤고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훈이 절 데려간 곳은 서울 동쪽에 있는 한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겉모습은 정말 평범했어요. 공원 옆에 있는 벽돌 2층 건물.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계절이었죠. 여기서 매일 프로그램이 열려요. 지훈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배워요. 쿨센스가 추구하는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죠.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어요. 교복 입은 아이들이, 꽃무늬 조끼를 입은 할머니,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들과 나란히 앉아서 함께 웃고 있었어요. 어떤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카카오톡을 설치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아니, 왜 곰돌이가 하트를 보내야 되나? 이상하잖아. 할아버지가 찡그리며 물으셨고 소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귀엽고 좋잖아요, 할아버지. 건너편에선 작은 소녀가 할머니에게 오미자차 끓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베리를 씻고 은은하게 끓이고 식히고 달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소녀는 진지하게 받아 적고 있었어요. 이 작은 열매 안에 5가지 맛이 들어있단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달고 시고 쓰고 짜고 톡 쏘는 맛. 인생도 그래. 하나만 맛보면 전체를 놓치는 거야.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촬영을 하며 웃었어요. 연출도 각본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진짜 모습이었어요. 그날 오후 조용한 2층 방에서 지훈이 마지막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그동안 얘기만 들으셨던 기계예요. 깊은 보라색의 안마의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게 저희 최종 모델이에요. 직접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의심 많은 눈으로 천천히 앉았어요. 의자가 부드럽게 제 척추 곡선에 맞춰졌고 따뜻한 기운이 허리부터 퍼졌어요. 뜨겁지는 않았어요. 그저 다정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눌러주는 압력이 마치 조심스러운 엄지손가락처럼 목을 따라 올라갔다가 살짝 들어주고 그 다음엔 조용히 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단순히 근육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서 여사님의 손길. 그 따뜻하고 단단했던 손길이 기계 안으로 옮겨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 패턴 누가 설계한 거예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낮아졌어요. 지우는 조용히 벽 한편에 있는 작은 유리 케이스를 열었어요. 그 안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물었어요. 서 여사님께서 20살 때 손으로 직접 그리신 경열 지도예요. 지훈이 말했어요. 공식 교육도 실험실도 없이. 그녀는 손끝으로 사람의 몸을 기억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삶이죠.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 지도가 지금 의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겉이 아니라 핵심 칩에. 겉으론 안 보이지만 항상 중심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기계. 세상은 이걸 기술의 기적이라 불렀지만 그 중심엔 한 젊은 여성의 손이 있었어요. 쌀뜨물과 들꽃으로 농부들을 치료했던 그 따뜻한 손. 기계가 아니라 그녀의 손이 여기에 숨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카메라를 켰어요. 조명도 없고 대본도 없고 그저 저로 조용히 녹화를 시작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숨만 쉬었어요. 그러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걸 장난감이라 생각했어요. 하이프 속에 감춰진 제품일 거라고. 근데 제가 발견한 건 목이 메였어요. 그건 제품이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어요. 헌사였고 숨겨진 러브레터였어요. 한참을 눈을 피하다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이 안에는요. 한 번도 이름 올라간 적 없던 할머니의 손이 있어요. 쌀뜨물 손끝 바람 속에서 살아온
그 손이 이 기계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계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손길을 기계 속에 담은 거예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전 수백 개의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근데 이번엔 저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치유는 사는 게 아니라 기억나는 거였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배경 음악도 없고 제목도 없고 그냥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세상이 알든 말든 전 신경 안 썼어요. 그건 세상을 위한 영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저 자신을 위한 이야기였어요. 예전에는요, 시사회라고 해서 긴장하진 않았어요. 레드카펫, 플래시, 박수 소리 다 익숙했거든요. 등은 꼿꼿이 펴고 자신 있는 미소로 극장에 들어가는 거, 그건 저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루틴이었죠. 이미 모든 걸 두 수 앞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부정부패도 아니고 기후위기도 아니고 이번 이야기는 저였어요. 그래서 트라이베카 시사회장에서 조명이 꺼지고 제 다큐멘터리 놓아주는 시원함이 화면에 떠오르는 그 순간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호흡이 다 막힐 지경이었어요. 화면은 서울의 새벽빛으로 시작됐어요. 연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비.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질방, 차를 우리던 할머니들, 소년이 할아버지 폰을 두드리는 손가락. 아무 해설도 없이 그저 산만 흐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과장도 없고 연기도 없는 그냥 저의 목소리. 한국어에는 시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시원함과는 달라요. 온도도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건 내 안에 눌러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갈 때 드는 감정이에요. 펑펑 울고 난 뒤 한숨 수년간 붙잡아온 걸 놓아줬을 때 느껴지는 그 해방감. 극장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어요. 화면은 계속 흘렀어요. 주황색 찜질방 반팔을 입고 할머니와 웃는 저, 한방차를 설명하는 지훈, 서 여사님 앞에서 흐느끼는 저. 그리고 찜질방 한 구석에 민낯으로 앉아 열기 속에서 말없이 눈물 흘리며 작게 중얼대던 장면. 저 자신을 용서해요. 그 장면이 흐르고 화면이 서서히 검게 변했어요. 자막이 올라갔고 배경음은 없었어요. 단지 서 박사님의 정원에서 울리던 풍경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죠.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정적 속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크게 뜨겁게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마치 각자 무언가를 스스로 놓아주는 듯한 박수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번에는 보여주기 위한 나가 아니었구나.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그저 감사했어요. 진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사회장 아래층 쿨센스 체험 부스가 조용히 마련돼 있었어요. 지훈팀이 살짝 준비해놓은 거였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오면 좋겠다고 했었죠. 근데요, 줄이 마치 콘서트처럼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월가 임원들, 요가복 입은 인플루언서들, 링라이트 들고 온 웰니스 블로거들까지 모두 그 보라색 의자에 앉아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저를 울게 만든 그 의자. 젊은 여성이 헤드셋을 쓰고 의자에 앉았어요. 눈을 감고 10분 가까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앉아있다가 서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느낌이 뭐죠? 쿨센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시원하다예요. 다음날 아침 헤드라인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어요. 서울발 치유의 바람 실리콘밸리를 적시다. 그냥 안마 의자가 아니었다. 한국 웰니스 철학의 진짜 정체. 냉수욕은 잊으세요. 진짜 쿨함은 감정 해방입니다. 제 다큐 중 찜질방에서 제가 속삭였던 단 한마디. 저 자신을 용서해요. 그 장면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단 4글자였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자신만의 시작점처럼 쓰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시원하다. 이 해시태그가 4개국에서 트렌딩 됐고요. 유명인들조차 협찬도 없이 그냥 자신이 느낀 감정을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연락 끊겼던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너 영상 봤어. 그리고 20분 동안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 고마워. 그날 밤 호텔 옥상에 올라가서 맨해튼의 불빛을 내려다봤어요. 근데 이번엔 다음 프로젝트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기획안을 짜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멋져 보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손은 제 가슴 위에, 한 손엔 지훈이 돌아가기 전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바람이 제 몸을 통과하도록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어요. 시원했어요. 시원하다. 그리고 이번엔 그 의미를 이해한 게 아니라 살았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낯설지도 새롭지도 않았고요. 그냥 익숙했어요. 내가 돌아온 게 아니라 어디 멀리 떠났던 내가 다시 제자리로 온 기분이었어요. 서 박사님의 한옥집, 그때 그 정원 입구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이젠 풍경 대신 봄꽃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지윤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살짝 붉어 있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웃었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평화롭게 떠나셨어요. 서 여사님은 3주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전 바로 울지 않았어요. 그저 그분 방 앞 나무 계단에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나뭇잎 사이로 흐르는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잠시 후 서 박사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소박한 천으로 감싼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고 작은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그린 경혈지도, 치유 노트, 약초 조합, 그리고 그분의 삶 전체가 페이지마다 살아 있었어요. 어떤 건 젊을 때 그린 거였고 어떤 건 나중에 덧붙인 노트 같았어요. 여백마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가슴에 열이 많다. 이 지점을 누르자 울었다. 감정 저장 가능성. 허리 아래 부드럽게 열어줄 것. 그리고 마지막 장, 접혀 있던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어요. 그건 편지였어요. 길진 않았어요. 칼리스타에게 너는 이야기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었단다. 네가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기억하러 왔던 거지. 혹시 이 길을 계속 가게 된다면 내가 그린 것만 전하지 말고 내가 본 방식을 전해주렴. 손은 힘이 세서 치유하는 게 아니란다. 들어줄 줄 아는 손만이 치유할 수 있어. 세상은 지금 너무 시끄러워. 조용한 손이 귀해. 너는 한때 진실을 찾는 사람이었지. 이젠 따뜻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주렴. 너의 등을 어루만졌던 서은이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제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크게 울지도 않고 소리도 없이. 그냥 따뜻하고 고요한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쿨센스는 이제 단순한 의자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움직임이 되었어요. 유럽의 병원들에선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학교들에선 쿨룸이라 불리는 조용한 감정 해방 공간이 생겼대요. 싱가포르 기업들에선 시원하다 데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하루 쉬고 리셋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날이 생겼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 영화를 찍지 않았어요. 못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진짜인 걸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저는 작은 워크숍들을 열어요. 이름은 더 이상 수상 경력 다큐 감독 칼리스타 마일즈가 아니고요. 그냥 칼리스타. 우리는 바닥에 앉아요. 매트 위에 앉고 도서관에서도 공원에서도 심지어 다리 밑에서도 모여요. 어떤 날엔 10명, 어떤 날엔 200명. 우리는 함께 차를 우려요. 함께 숨 쉬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걸 함께 나눠요. 그건 경혈이거나 약초 조합이거나 한국이란 나라 자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로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당신의 몸이 조용히 말해오던 것들을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듣고 있었던 시간들에 대해. 시애틀의 어떤 여성은 따뜻한 돌 하나를 손에 쥐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토론토의 한 소녀는 쉬어도 된다는 걸 몰랐어요. 라고 말했고요. 대만의 한 아버지는 아들 안아볼게요. 그게 처음이긴 해요. 라고 조용히 고백했어요. 어떤 건 크지 않았어요. 근데 다 진짜였어요. 치유라는 건요, 항상 천둥처럼 오진 않아요. 어쩌면 누군가의 손이 당신 어깨에 조심스레 얹어졌을 때, 뜨끈한 바닥이 등에 닿을 때, 혹은 자기도 몰랐던 기억이 문득 떠오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도 서 여사님의 스케치북을 들고 다녀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순간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만 조용히 펼쳐 보여드려요. 그 사람들이 천천히 쉬어도 된다는 것, 울어도 괜찮다는 것,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놓아줘도 된다는 것. 기억해내게 해주기 위해서요. 어느 날 저녁 교토에서 워크숍이 끝난 뒤 한 여성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저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어요. 안 배웠어요. 그냥 드디어 제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 인생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해요.
뉴욕에서 나이로비까지,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저는 아픈 등과 지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한국이 저에게 준 걸 조용히 건네드려요. 기적도 아니고 치유의 공식도 아니에요. 그저 거울, 순간, 그리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공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뿐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치유는 어떤 약이나 기계가 아니라 문화에서 시작되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부드럽고 조용한 바람이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간 듯한 여운. 저도 같이 느꼈어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